네, 안녕하세요. 네, 5주차 초급 수영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이제 확실히 봄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봄이 상당히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수영에 그리고 여러분들 물가가 점점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추운 겨울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 팬데믹이라는 표현은 지역에서 지역 혹은 대륙에서 대륙 간 전염병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팬데믹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팬데믹 현상 때문에 상당히 해외여행도 못 가게 되고 여러분들 이동 자체에 대한 규제나 제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체감으로 많이 느껴지는데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껴야 하는 게 당연히 된다는 건 옛날 뭐 무슨 그런 웃기는 표현으로 모두 마스크를 끼고 뭐 공기가 나빠져서 이러한 옛날에 그런 상상이 지금은 현실로 되었고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질병까지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면역력을 높이기도 하고 건강을 이렇게 쟁취한다.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병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미세먼지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꼭 끼셔야 됩니다. 네, 부가적으로 마스크는 꼭 끼고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강화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의 시대에서도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이렇게 지키고 여러분들 몸을 잘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미로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도 이러한 기초적인 원리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메모도 하고요.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은 항상 상상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이걸 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영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상태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다 보면은 간혹 어디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네, 있었고요. 귀가 조금 아팠던 적도 있었고 혹은 코가 찡했던 그러한 기억이 저도 어렸을 때도 있었고 왜 그랬지? 하는데 알 방법은 별로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흔치 않았죠. 만약 귀가 아프면은 우리는 이비인후과를 갔었고 왜 아픈지 한 번쯤 의문을 가졌던 사람 혹시 그런 분?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되면이 기본적인 수영에 대한 스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수영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체 상태에서도 잘 알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을 조금 더 아는 만큼 조심하고 아는 만큼 타인에게 알려줄 수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 상태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손 모양 아마 저희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을 텐데 손의 모양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수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하고요. 스트림라인은 제가 저번 주 4주차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물 속에서 유선형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기 위해서 스트림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요. 스트림라인을 만들 때 필요한 부수적인 근육을 알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근력을 향상시킨다면 여러분들 수영 실력 또한 같이 상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러한 스트림라인에 도움되는 근육이 어디 있는지 이런 좀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좌우 대칭형, 뭐 좌우 비대칭형 이러한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우리가 배웠던 자유형과 배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것도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 다양한 연습 도구들이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용어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도 저는 그러한 킥판, 네, 킥판 이렇게 배웠는데 조금 뭐 지역마다 조금 용어가 다를 수도 있고 수영 용어가 여러분들 뭐 가위바위보가 뭐 다른 지역에서 무슨 용어를 하듯이 다른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 쓰이는 용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수영 그 도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과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좀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늘 제가 얘기하듯이 연습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티칭을 할 때도 그 연습법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교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네, 그 다음 자유형 스타트 어떻게 할 것인가? 스타트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정해진 룰대로 해야 하고요. 그 규칙을 어긋나게 되면은 반칙으로 실격 처리도 당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림픽이나 혹은 각종 대회에서 이 수영 선수가 어떠한 스타트를 했지? 이건 규정에 맞았나?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리모컨으로 TV를 보다가 수영 시합을 하네. 나 수영 수업 때 이렇게 스타트 방법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수업 내용과 같게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여러분들 TV를 보다가 한 번쯤 이거는 잘했네. 확실히 똑같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점검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영순위는 여러분들 안전 그리고 생명의 뭐 보호입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선행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 또 안전. 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조카들과 수영장 갔을 때도 혹은 여러분들이 라이프가드 혹은 티칭을 할 때 이러한 안전점검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견해를 넓히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영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상태 이번에는 귀입니다, 여러분들. 귀 압착과 부비동 압착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효과적인 수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만약에 귀가 아프면 상당히 통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귀가 아프지? 그러면 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러한 생각 한 번쯤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 압착은 물속에서 귀 내부에 느껴지는 통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압 증가가 중위보다 외위에서 더 크게 나타나면 고막이 안쪽으로 당겨져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귀 압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방법을 보기 전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웨이라는 것을 어디를 웨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소리가 들리는 귀부터 그 다음에 고막 사이를 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중위는 그리고 청속골, 난원창, 정원창 그리고 유스타키오가 있는 곳을 중위 그리고 네이는 전정계 그리고 고실계 기저막 달팽이관 이러한 청신경
또 여기에 조금 있겠죠. 네이 쪽에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조금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 귀가 왜 아프지? 어디에 문제가 있지?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를 가기 전에 어디가 조금 안 좋구나. 내가 이게 조금 그만큼 위험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귀 압착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첫 번째, 코와 입을 막고 귀를 통해 천천히 바람을 내보낸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천천히 바람을 내보내야 되지 흥 하고 세게 하면 네, 아무래도 통증이 네, 있겠죠. 네,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귀를 아파서 저도 많이 병원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귀 통증이 오게 되면은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살살 해야 된다는 거, 천천히 바람을 내보낸다. 그 다음, 코와 입을 막고 침을 삼킨다. 여러분들 뭐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높이 올라갔을 때 약간 멍한 기분 들 때 여러분들이 침을 삼키게 되는 이러한 걸 하면은 목 안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목과 중이를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을 열어 중이 내 압력을 증가시키는 네, 이러한 동작이 있고요. 외이와 중이의 압력이 같아지면 고막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물 바닥에 가라앉은 익수자를 구조할 때 일찌감치 자주 귀 압착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해요. 물속에서 하강할 때 내 귀의 압력을 이퀄라이징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퀄라이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퀄라이징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귀 통증이 느껴질 때 이퀄라이징 한다라고 조금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요. 스쿠버 다이빙 시에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막 내에 그런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요. 유스타키오관이 막혔다 혹은 감기 또는 독감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면은 조금 안 됐겠죠. 공기가 중이를 통해 이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스타키오관이 막혔을 때 이퀄라이징을 하는 경우 심각한 귀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기 혹은 독감에 걸렸을 때 수영장 가서 내가 이겨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왜 안 되는지 귀가 더 아파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통증 아픔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부비동 압착입니다. 코가 막혔을 때 수심이 깊어지면서 증가한 압력으로 인해 귀뿐만 아니라 부비동 주위, 어, 윗니, 볼, 눈 위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은 수면 아래 1, 2m 내에서도 발생하고요.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경우 부비동이 부어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비동의 기압을 이퀄라이징 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부비동이 부었을 때는 심각한 통증이 유발되고 부비동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전비약이나 충혈 제거제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치료제의 효과가 곧 떨어져서 혹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졸음을 방지하는 치료를 확인해야 되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equalizing 이라는 게 사실은 pressure equalizing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압력 평형, 한국어로는 압력을 평형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발살바, 발살바 방식 앞에서 이야기했던 코와 입을 막고 코에 흥하고 바람을 넣는 발살바 방식이라는 이러한 용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냥 흥해가 아니라 발살바 방식이고 코와 입을 막고 네, 코에 흥하고 바람을 넣는 이퀄라이징 방법 그리고 프렌젤 방식이 있습니다. 코를 막고 목구멍 근육을 조여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고난이도고요. 이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구멍 근육을 조여주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는 없겠죠. 네. 그 다음 토인비 방식은 콧구멍을 막고 침을 삼키는 방법. 이러한 이퀄라이징이라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 그리고 뭐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하는 방법, 발살과 프렌즈를 혼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코와 입을 막고 흥 살짝 하게 되면은 이퀄라이징이 됩니다. 평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천천히 해야 되지. 여러분들 급하다고 세게 확 해버린다면 고막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앞에서 보았던 정원창이 여러분들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2차 상해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징을 살살살 해야 됩니다. 스킨스쿠버를 제가 했었을 때 많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5m에서 10m, 깊게는 15m, 30m까지도 들어가 봤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물속에 점차 조금 들어가서 한 2m, 3m 들어가면 귀의 압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 천천히 이퀄라이징 해주면서 다시 평형 만들고 또 5m, 10m 들어가면 한 번 더 옵니다. 압력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귀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천천히 주면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수직 하강을 통해서 확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물방울을 여러분들이 그냥 놀이를 할 때 물방울을 밑에서 그러니까 손으로 억지로 잡아서 물방울을 밑에다 내리면 물방울 기포가 조금 작아졌다가 점차 기포가 위로 올라올수록 그 기포가 커지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모두 그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빨대로 후하고 음료 병에다가 부었을 때 그 기포가 점차 크게 해서 마지막에는 엄청 크게 증가하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봤을 텐데요.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물 안에 깊숙이 한 20m, 30m 들어가 있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폐에 있던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물방울들이 기포들이 점차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적어지기 때문에 폐에 있는 공기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폐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엄청 커지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를 조금 유심히 봤던 분들은 알겠지만 스쿠다이빙 할 때 물 안에서 바로 수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신체가 적응하고 휴식 취한 후에 다시 또 약간 위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멈춰서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버디 프로그램을 무조건 합니다. 버디라는 건 친구와 함께 들어갑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면은 만약에 산소통에 공기가 없거나 혹은 산소통에 이어진 호수에 문제가 생겨서 바람이 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깊은 수심 30m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급박한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배웠던 공황 상태에 오게 되면은 사람은 당황하게 되면은 그리고 호흡이 부족하게 되면은 엄청난 돌발 상황이 발생되고 여러분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고요. 여러분들 생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산소통에는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는 것과 그리고 부가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디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다가
친구가 호흡이 안 된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본인 산소통에 있는 다른 호수를 친구한테 빌려주는 용도로 무조건 두 개의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친구의 호흡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호흡하다가 잠시 호흡 멈추고 친구한테 내 호흡하는 것을 빌려줘서 아무래도 버디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합니다. 물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손의 모양입니다. 자유형 수업 중 간략하게 손의 모양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손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영에서 대부분의 추진력을 손을 저어서 얻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의 물을 효율적으로 등 뒤로 보낼 수 있는 손 모양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의 간격을 정확히 혹은 적당히 유지하면 물을 많이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손가락 사이를 몇 밀리미터만 벌리면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일이 없는 적절한 손 모양이 됩니다. 너무 붙여도 안 되고요. 너무 벌려도 안 됩니다. 물을 저을 때 손바닥의 면적이 넓으면 캐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아져서 속도를 올리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손가락 틈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손가락을 완전히 꼭 붙여 버린다면 손바닥의 면적이 작아져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너무 많이 벌려도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서 실제로 저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붙이지도 않고 너무 벌리지도 않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몇 밀리미터만 벌린 자연스러운 손 모양을 추천합니다. 손가락 사이가 적당히 벌어져 있으면 물이 손가락 사이로 많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손바닥 전체를 판자처럼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물의 양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연습법으로 바닥에 발을 붙이는 상태로 물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손 모양이 다르면 젓는 물의 양도 달라집니다. 수영장 안에서 선체로 팔을 직접 저어보면 확연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수영을 하면서 팔을 저을 때 손 모양과 물을 잡는 감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손 모양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형과 배영의 추진력은 팔에 상당히 많은 의존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림 라인입니다. 수업 중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자세히 스트림 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림 라인의 정의는 유선형으로 하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예로 돌고래나 펭귄 등 물속을 재빠르게 헤엄치는 동물의 유선형 자세를 아시나요? 이러한 원리로 저항을 받지 않는 스트림 라인은 모든 수영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진처럼 손끝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이 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법 중 감속을 막기 위해서는 물의 저항을 가능한 작게 만드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스트림 라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면 물에 저항받는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평으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벽을 차고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는 연습에서
올바른 스트림라인이 유지되지 못하면 물의 저항을 받아서 바로 정지하게 됩니다. 큰 사진은 측면 사진이고요. 우측의 작은 사진은 정면의 사진입니다. 손은 손목을 펴고 양손을 가볍게 겹쳐줍니다. 팔은 팔꿈치를 펴고 귀를 양팔 사이에 끼워 그렇게 쭉 펼쳐줘야 됩니다. 체가는 명치에 힘을 주어 몸이 일직선이 되게 유지해줘야 됩니다. 체간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하겠고요. 다리와 발은 쭉 펴줍니다. 우측 사진은 나쁜 스트림 라인의 예입니다. 벽을 차고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는 연습을 할 때 나쁜 스트림 라인의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똑바로 나아가지 않고 좌우 한쪽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한쪽으로 힘이 들어가서 축이 휘고 그리고 물의 저항을 받아 진행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허리가 위로 휘어 있으면 하반신이 가라앉는 경우입니다. 하체 근력이 높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몸이 시옷자로 구부러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체간이 약해서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면 허리가 꺾여 축이 구부러지는 모양입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항하는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스트림 라인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체간으로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요소로 체간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체간이 팔이나 다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어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깨부터 고관절까지를 가리키고요. 체간 안에는 대흉근과 복근군이 있습니다. 대흉근은 가슴 좌우에 있는 근육으로 힘찬 스트로크를 만들어냅니다. 복근군은 복부에 있는 근육으로 복직근, 장요근, 그리고 외복사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체간의 전면에 핵심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외에도 배근군은 등에 있는 근육으로 광배근, 승모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체간 등 쪽의 핵심 근육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근은 엉덩이 근육으로 킥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수영은 전신의 근육을 사용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력을 발달시킨다고 수영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의식해야 할 것은 체간의 근육입니다. 체간이 물의 저항을 적게 받는 스트림 라인을 만들 때 일직선으로 편 팔과 다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간을 구성하는 근육량이 적으면 다리를 장시간 지탱하지 못해서 하반신이 가라앉아 물의 저항을 크게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체간이란 복근군과 배근군을 단련하여 균형 있는 스트림 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올바른 스트림 라인의 모양과 나쁜 스트림 라인의 비교 사진으로 체간의 근육량에 따라 유지되는 라인과 근력이 부족해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하반신이 내려가는 사진입니다. 스트림 라인의 부심과 중심에 대한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심이란 부력이 작용하는 점이고 부심이란
부력이 작용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두 점을 가깝게 하면 똑바로 뜰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스트림 라인을 위해서는 중심과 부심을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합니다. 좌측 사진을 보면 킥판의 경우 부심과 중심이 일치하게 되어 수평으로 잘 뜨게 됩니다. 하지만 인체의 경우 중심과 부심이 보통 2cm에서 5cm 떨어지게 있게 됩니다. 중심은 여러분의 그 배꼽 아래, 배꼽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며 부심은 배꼽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부심이 중심에 가까울수록 몸이 수평으로 뜨기 쉬워지고 부심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몸은 중심이 있는 쪽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중앙의 사진을 보게 되면 스트림 라인을 통하여 중심과 부심이 가까운 사진입니다. 중심이 떨어진 경우 몸에 회전이 생겨 다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중심을 부심에 가깝게 하려면 가령 다리의 근육량이 많으면 중심의 위치가 내려가고 부심과 중심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하반신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어깨에 힘을 꽉 주고 팔을 펴면 중심이 위로 이동하면서 부심에 가까워져 몸이 뜨기 쉬워집니다. 또한 상반신 단련을 통하여 근육량을 늘려서 다리의 근육량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중심을 위로 옮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영 영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배웠던 자유형과 배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좌우 비대칭형이 자유형과 배형을 뜻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좌우 대칭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좌우 비대칭형은 우리가 배웠던 영법들이고 나머지 평형과 접형이 좌우 대칭형 영법이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좌우 비대칭형의 특징으로 팔과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좌측 첫 번째 그림은 자유형 동작을 위해서 본 그림입니다. 좌우 비대칭형 영법은 한 번에 가속되는 정도는 작지만 감속도 작아서 일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좌우 비대칭형의 영법은 대칭형인 평형이나 접형에 비하여 추진력이 크지는 않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양쪽 팔을 번갈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가속이 반복이 됩니다. 또한 팔을 물 위에서 돌리는 동안에는 그 팔이 리커버리, 쉬게 해서 에너지 소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1번 그림을 보시면 왼팔을 물에 넣어 젓기 시작함과 동시에 오른팔은 피니시합니다. 이때 대각선에 있는 오른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찹니다. 2번 그림에서는 오른팔을 물에 넣어 젓기 시작함과 동시에 왼팔은 피니시합니다. 이때 대각선에 있는 왼다리로 다운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1번 그림에서처럼 위에서 보면은 왼쪽과 좌측과 우측의 비대칭적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자유형과 배형의 공통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두 영법의 모두 좌우 번갈아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자유형과 배형, 다른 영법에 비하여 팔로 커다란 추진력을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처럼 두 용법 모두 팔로 인한 롤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두 영법 모두 가속과 감속의 경사가 대칭형 영법에 비하여 작습니다. 그러나 한쪽 팔로 가속한 후 곧바로 다른 한쪽 팔로 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가속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팔을 물 위에서 돌리는 동작에는 그 팔을 쉬게 해서 에너지 소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 사진은 지상 연습법 사진입니다. 이렇게 긴 벤치에 누워서 팔과 다리의 연동을 체크하는 연습법입니다. 장점으로 팔과 다리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 동작의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의 저항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팔과 다리만 생각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배영 또한 벤치에 누워서 팔과 다리의 연동을 체크할 수 있는 연습법입니다. 연습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앞으로 수영장에 가시면 보게 될 도구들입니다. 만약 보게 된다면 저 도구는 저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킥판 이외에도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풀 V란 하반신을 뜨게 하기 위해 허벅지에 끼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풀 V를 통하여 발차기를 의식하지 않고 상체 동작에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패들은 캐치 감각을 익히는 도구로 훨씬 많은 물을 캐치하는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핀은 오리발의 역할로 플러터킥 배웠었던 플러터킥의 감각을 보다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튜브는 배영 연습법에서 나왔었는데요. 어시스트 스윙으로 지상에서 당겨주어 물의 저항과 빠른 템포의 수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측 스펀지는 패러슈트가 없을 때 레지스트 스윙 도구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항을 줍니다. 마지막 패러슈트는 흡사, 예를 들어 육상 선수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듯 근육량 증가와 스피드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유형 연습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도구를 통하여 연습하게 되는데요. 왼쪽 사진은 한쪽 손 패들풀, 같은 쪽 발에 핀 하는 킥 연습입니다. 빠른 타이밍으로 힘찬 캐치를 할 수 있게 되는 연습법입니다. 사진처럼 왼쪽에만 장비를 착용하게 됩니다. 핀은 뒤쪽으로 보내는 물의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 추진력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패드를 끼운 손가락 끝을 아래로 살짝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편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수 후 바로 캐치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 동작은 견갑골에서 팔꿈치까지를 사용해서 쭉 펴고 힘차게 젓는다는 표현을 하였는데요. 저는 의식적으로 어깨를 더 앞으로 빼준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왼쪽 패들 그리고 오른발 핀을 착용하고 연습하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장비 착용으로 스트림라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입수 후 자세가 펴지게 되고 올바른 스트림라인을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핀을 끼운 발의 킥 추진력 때문에 패드를 끼운 손이 가라앉지 않은 채 멀리까지 펼쳐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전신을 쭉 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끝부터 발끝까지 펴지는 스트림라인 자세를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고
스피드 타는 감각을 이렇게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헤드업 풀입니다. 배영 동작에서 배웠었는데요. 맥락은 같습니다. 빠른 타이밍으로 힘찬 캐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를 들고 있어서 부심이 위로 이동을 하고 그 결과 중심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보다 쉽게 가라앉게 됩니다. 주의점으로 팔꿈치부터 먼저 뒤쪽으로 움직여 주거나 피니시에서 너무 힘껏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측 사진은 한쪽 손 풀입니다. 한쪽으로만 스트로크를 하기 때문에 올바른 롤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팔은 쭉 펴고 최대한 스트림 라인을 만들어주고 왼팔로만 스트로크를 합니다. 이런 경우 과도한 롤링은 감속의 요인이 됩니다. 이 연습법을 통해 적당한 롤링 감각을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한쪽 팔로만 저으면 다른 한쪽 팔은 편채 가만히 있느라 아무래도 한쪽을 회전된 몸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몸이 크게 회전하거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똑바로 나아가도록 의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쪽 팔로도 이 동작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작을 통하여 앞쪽의 물을 더 많이 캐치하도록 전신을 펴고 팔을 젓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어시스트 스윙과 레지스트 스윙입니다. 배영 연습법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리는 같습니다. 어시스트 스윙을 통하여 스트로크와 킥의 정확한 타이밍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튜브를 당기기 때문에 보다 빠른 속도로 더욱 커다란 저항을 몸에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저항이 적은 자세로 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레지스티 스윙을 통하여 스트로크와 킥의 정확한 타이밍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배영 연습법과 비슷하게 패러슈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풀 부위를 통하여 상체 스트로크에 대한 훈련을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상체에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스펀지를 이용하여 레지스트 스윙 연습하는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패러슈트와 같은 원리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유형 스타트 두 가지입니다. 배영에서 배운 물속에서 하는 스타트 방법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벽을 밀치며 누우며 하는 스타트법이 있었고 방법으로는 상체를 벽 쪽으로 기울이며 이렇게 스타트하는 방법과 물속에 엉덩이를 넣고 뒤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하는 스타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형 스타트 방법 두 가지 이지만 이게 또 평형 접영에도 똑같은 스타트 방법입니다. 가볍게 용어를 익히는 정도로 그리고 이러한 스타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원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멀리서 뛰는 그래브 스타트 그리고 재빠르게 뛰는 크라우칭 스타트입니다. 멀리 뛰는 그래브 그리고 재빠르게 뛰는 크라우칭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먼저 그래브 스타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브 스타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발을 모으고 출발하는 것으로 두 다리 근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 멀리 뛰어들 수 있는 쉬운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장점은 공중에서 큰 스피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몸을 중력에
맡기고 넘어뜨린 다음에 점프하기 때문에 출발대를 차는 타이밍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몸이 수면과 평행이 되는 타이밍에 출발대를 차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3번 사진에서처럼 몸이 수면에 평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때 가볍게 몸이 앞으로 쓰러지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수평이 됐을 때 차주는 동작입니다. 주의점으로 입숫이 각도를 너무 낮게 하면은 바닥과의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상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지도 혹은 어느 정도 숙련이 된 후 이렇게 다이빙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크라우칭 스타트입니다. 앞에서 그래브 스타트가 양발을 모았다면 크라우칭 스타트는 앞뒤로 엇갈리게 발을 놓습니다. 사진처럼 디딤판이 있다면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크라우칭 스타트는 자신의 의지대로 출발대를 찰 수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빠르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양쪽 다리 근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브 스타트만큼 빠른 스피드로 뛰어들 수는 없지만 다이빙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력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그림처럼 디딤팔이 있으면 좋지만 디딤팔이 없다면 그래브 스타트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타트 방법에 대하여 지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TV나 수영 시합을 보게 될 때 저건 두 발 모은 그래브 스타트구나. 저건 재빠른 크라우칭 스타트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점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뭐 캠프를 가거나 청소년 단체에서 안전점검 시스템을 사용해서 모든 이용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안전점검은 시야가 제한되는 계곡이나 호수, 강변에서 유용하겠습니다. 안전 시스템은 다양한 조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궁극적으로 조직의 관리팀이 사용 시스템을 결정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러한 사명감을 띠게 된다면, 이러한 아이디어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반드시 이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주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들이 안전 테스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컬러 벨트를 개인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손목 밴드와 목걸이를 하지만 혹은 수영모를 통해서 이 사람의 수영 능력이 어떠한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오른쪽 사진은 초록색은 고급 수영,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초록 혹은 노란색은 중급 수영 보통으로 하는, 그리고 빨간색은 초보자, 그리고 처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빨간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딱 보았을 때 초록색 띠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줄 알고 본인의 위기 대응도 잘하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간색 혹은 노란색 착용자를 쉽게 찾아내서 그리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수영 구역을 여러분들이 이 밴드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할 때, 그 수영자의 능력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심이 얕은 데에서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직접 보기도 하고요. 본인의 키보다 높은, 깊은 물 속에서 입수한 후 다시 들어올 수 있으면은 초록 밴드, 그리고 도움을 받지 않고 수영장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으면은 초록 밴드, 그리고 자세가 좋은, 계속 발차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정확히 하고, 캐치풀, 푸시, 그리고 피니쉬의 리커버리 이런 걸 잘 하는지 이런 것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초록색 밴드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분 이상 이병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뭐 배영을 할 수 있는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경련이 났을 때 배영 자세로 스스로 케어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에서 조금은 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네. 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관리를 더 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덜 해야 되는 사람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태그보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태그를 보드는 여러분들이 각자 사람들에게 태그를 주어서 대신 그 태그 보드가 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태그를 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 태그를 물에 들어갈 때는 쓰고 그 다음 물에 나와서는 그 태그를 다시 반납하게 되면은 그 판을 보면은 위비 스임 이렇게 보면은 이 인원이 지금 물 속에 있는지 혹은 지금 물 바깥에 있는지 육안으로 빠르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지금 물 속에 있고 몇 명이 물 바깥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 인원이 부족한지 한눈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도 알면 좋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롤콜 시스템입니다. 전과 후에 인원 현황을 확인하는 원리는 동일하고요. 리더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출석을 하고 그 다음 나와서 리더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즉 뭐 5인이 1조 형식으로 해서 가장 상급자, 나이가 많은 상급자에게 리더를 맞춰서 그러한 인원들이 확실히 있는지, 왜냐면 혼자서 감독을 하기에는 수십 명의 사람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버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안전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롤콜 시스템을 하게 되면 조장이 무슨 문제 시 바로 저에게 즉각적으로 소식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해외의 이러한 안전 시스템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주차 수업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배웠던 이퀄라이징, 그리고 부비동, 그리고 뭐 안전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영법에 대한 연습법, 그리고 영법 스타트 방법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필요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체를 조금 더 잘 지키고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소개를 해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